제가 오늘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원래 제 전공이 뭐 AI나 디지털 기술 변화나 뭐 이런 거는 아니라 복지국가하고 사회정책을 주로 전공합니다. 사회정책을 전공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좀 풀어갈까 좀 선생님들과 공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이 그림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혹시 자료집이 있으시면 보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갔다 오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스톡홀름이고 스웨덴의 수도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그 스웨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 일단 핀란드 하면은 굉장히 또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다 계시니까 교육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나라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특히 이제 복지국가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그 북유럽 국가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자주 방문했고 이건 아마 15년 전쯤에 방문했을 때 방문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요. 그때 스웨덴은 아닌데 그 핀란드에 갔을 때 이제 핀란드 교육청 그 초중등 교육을 총괄하시는 교육국장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닌데 저 일행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북유럽 청년들,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은 도대체 뭐냐? 좀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하는 고민이 있느냐? 좀 심각하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 물론 초중고등학생들은 안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대학에 올라오는 순간이요. 아이들이 수능과 입시가 끝났다 그 해방감을 누리기도 전에 벌써 취업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학년부터. 그래서 거의 모든 걱정의 90% 이상이 다 취업 걱정 1학년 때부터. 그리고 학력이 높아지면 점점 심해지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노트 필기한 것도 보여주지 않고요. 또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만약 취업에 대한 좋은 노하우가 있다면 친구들과 같이 나누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 60%, 70%가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기가 알고 있는 취업의 노하우를 나누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아는 친구도 아니라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하고도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 청년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결국은 그 친구가 그걸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든 거, 우리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저희도 뭐 세계 자본주의나 어떤 신자유주의의 그런 물결 속에서 북유럽 사람들이나 북유럽 청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그 교육청 국장님이 고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이고 처음 나서부터 예를 들면 죽을 때까지 국가 기본적인 생활들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고민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 고민이나 뭐 연애, 사랑, 친구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조금 후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세계평화가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심각하게 하는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고민이 정말 우리 심각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기후위기와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평화에 대한 문제,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예를 들면 투르키에서 그 이스탄불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인지 아니면 나의 자녀와 나의 승진, 나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고민하고 제 자신의 고민하고 우리 기성세대의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럼 그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이게
뭐가 뜻입니까? 그 DNA죠. 그러면 혹시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북유럽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까? 만약 생물학적으로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자연의 법칙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핀란드의 청년들, 북유럽의 청년들은 기후위기와 세계평화를 고민하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은 자기의 취업, 그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는, 극도로 경쟁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는 답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 유전적 문제가 아니라면 저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의 청년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거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키우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 그 2015년 전부터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네. 그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가 우리에게 훅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 변화나 세상의 변화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로 짧게 보면 그 70년, 8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쌓아온 우리 사회의 모습들 하에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술 변화, 디지털 기술 변화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AI 시대에 이게 잘 넘어가지 않네요. 이걸 보시면 이게 2017년에 뉴요커라는 잡지에서 나온 표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걸 보시면 인간들은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하거나 로봇의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톱니바퀴 같은 건데 기계 이런 것들을 연명하거나 개들도 강아지들도 인공지능 강아지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치 AI가 우리의 모든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 같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들을 우리한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지금보다 더 치열한 경쟁들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취업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를 보냐면 지금 이게 AI 판사고요. 이게 인간 판사인데 선생님들께서는 만약에 어떤 송사가 걸리시면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싶습니까? 사람이요? AI요? 네, AI 사람. 반반씩 갈릴 거예요. 아마 AI를 선택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믿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사법체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뭐 경찰부터 해가지고 검사, 판사 일까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런 편견 없이 할 수 있는 AI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인간을 선택하신 분은 그래도 인간은 법이 있지만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도 있다. 내가 이제 사정을 얘기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면 나에게 좀 우호적인 판결을 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이걸 보시면요, 샤이 덴징거라는 이스라엘 그 교수가 이스라엘 판사들이 이게 가석방 판결입니다. 죄수의 가석방 판결을 내리는데 이 일이면 모든 판결 100% 다 가석방을 승인하는 겁니다. 0이면 하나도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일과 시간에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보시면 가석방에 대한 판결이 처음엔 굉장히 높았다가 조금은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높은 데서 쭉 떨어지고 다시 높은 데서 쭉 떨어집니다.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0.8, 0.70%를 가석방을 판결했다가 거의 20%만 우호적인 판결, 끝날 때쯤이면 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지 혹시 아세요? 네, 맞습니다. 점심시간. 뭐냐면 아침 먹고 와서 컵 좀 노랑 먹고 빵 먹고 뭐 아침 먹고 하면 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근데 그 당이 점점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석방 가방에서 좀 나쁜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당이 올라가니까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좋은 판결을 내렸다가 나쁜 판결을 내리고 또 요 기간은 간식 먹는 기간. 간식을 먹으면 또 당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선생님들도 이제 채점을 하시겠지만 채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예를 들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AI가 훨씬 더 인간보다 공정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뭐 아나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증권 시황이나 스포츠 기본 뉴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AI가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디스토피아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유명한 연구가 이 프레이어 오스본 연구인데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거다 이런 연구도 있고 OECD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좀 적습니다. 좀 다시 해보니까 대략 한 9% 정도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OECD 연구한 거를 다시 한 연구를 보면 그것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분명한 건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만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 같은 나라나 선진국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이게 서울대에서 연구한 건데요.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이라는 연구를 공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프레카리아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프롤레타리아트하고 예를 들면 여기에 프레카리오라는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프레카리아트가. 그런데 이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는 2090년이 돼서 미래 계급, 그러니까 노동의 상태로 계급을 예측해 봤더니 1계급, 그러니까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로봇을 소유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0.001%. 이게 한국 연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2계급은 인기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스타급 되는 사람이 0.002%. 그 3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AI가 다 대체하고 이건 사람이 아니죠. 요 나머지 99.9997%는 다 프레카리아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명도 사실은 이 1, 2계급에 속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는 지금 2090년까지 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를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선생님의 자녀나 또는 선생님의 손자녀 세대들은 이 연구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99.997%는 전부 다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소위 말하는 굉장히 극빈한 상태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90년이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충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정말 그러냐? 아니면 이게 피할 수 없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냐? 이런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고민이 다가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진실인지 그렇게 될 건지 아닌지도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런 디지털 기술 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다가오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미래가
그냥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교육이라고 하거나 미래를 얘기할 때 어떤 미래를 그려보죠.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거기에 빠진 건 뭐냐면 사실 선생님들을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선생님들이 계속 현재의 결정에 누적된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미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현재와 무관하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보다는 지금 결국 우리가 뭘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디지털 기술 변화가 오고 있고 어떤 연구는 서울대 공대 연구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역량을 판가름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있는 현재의 위치에 대한 진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그 현재에 있는 우리의 진단은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에 서 있는 이 위치로부터 벗어난 그냥 좋은 정책들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반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기반에서 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과 역사를 모르게 되면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정책, 제대로 된 정책들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했는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게 뭐 귀엽죠? 이게 뭐죠? 이건 뭘까요? 그러면 이 둘의 연관관계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왜 이 두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올렸을까요? 네? 많이 먹는다. 반도체가 많이 먹는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 메모리를 많이. 역시 이 선생님들에서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또 어떤 뭐가 있을까요?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네, 돼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지금 막 제 머리에 물음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또 네? 돈 된다. 네, 돈도 될 수 있죠. 인공장애, 네, 그것도 이제 관련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950년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이었어요. 디지털. 지금 선생님들 구두솔 잘 안 쓰시지만 구두솔 만지는데 제일 좋은 재료가 디지털입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려면 외국 설비 같은 걸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화로 수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 돈 주면 설비를 주거나 원자재를 주지는 않잖아요. 부품이. 그럼 달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외화. 근데 외화를 구하려면 뭔가를 외국에 팔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팔 게 없잖아요. 50년대, 60년대 초까지. 그때 뭘 팔았냐면 60년대까지 디지털 깎아서 팔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양띠니까요. 올해는 양띠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리아카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이런 기억이 납니다. 머리카락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사러 다니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 그러면 그 리아카 아저씨가 오시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 리아카 아저씨한테 쭉 모입니다. 그럼 줄을 쭉 수건 하나씩 들고. 그럼 거기 모여가지고 리아카 그 미용실이 아니죠. 그 아저씨가 가위를 꺼내서 아주머니들의 머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로 이제 머리를 감싸매죠. 그걸 모아서 그걸 이제 퍼니테일이라고 그러는데 휴먼헤어. 휴먼헤어를 또 가발 만드는 거 이런 데 수출했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1990년대부터는 반도체를 수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정벽해를 이룬 거죠. 디지털을 수출한 나라가 반도체를 수출한 나라가 됐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1850년부터 2018년까지 1인당 GDP로 실제 GDP로 계산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월드 데이터에서 보여줍니다. 한국은 무려 4000% 이상을 성장합니다. 여기가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다른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20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걸 이룬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민주주의 지수입니다. 이게 1940년에 해방된 다음에 미군정과 독재 기간을 거치고 80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차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성장하냐면 프랑스, 미국, 그러니까 인덱스로 지표리 프랑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영국. 그러니까 주로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보다도 어떤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지표에서는 앞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참여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고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그렇게 성장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 이거 보시면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이게 뭐죠? 소모지 이게 대답 잘하시는 분들은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인데 이거 원더우먼 이건 아실 거고 이거 뭐죠? 600만 불의 사나이. 요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아, 그럼 초원의 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초원의 집이 언제 방영한 거 혹시 아세요? 네, 일요일날 아침에 10시쯤 아마 방영했을 겁니다. 우리를 치면 전원일기 같은 거죠, 초원의 집.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게 다 이제 만화잖아요. 만화인데 이건 마징가 제트. 이거 혹시 아세요? 네? 황금박쥐. 네. 그 다음에 이게 달려라 번개요.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80년대,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니시거나 그러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외계에서 온 그 요술공주가 지구에 와서 이제 버리는 에피소드를 그린 건데 보시면 이거 다 미국 드라마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다 일본 만화예요. 우리가 선생님들 여기 자라면서 대부분 미국 드라마를 보고 미국 영화를 보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다 한국 드라마입니다. 다. 넷플릭스에 탑 10에 올라오는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국 드라마가 다 올라가죠. 한국 영화에 대한 위상도 높아지고. 뭐 BTS도 마찬가지고.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몇십 년 전에. 이렇게 놀라운 성공을 우리가 거뒀습니다. 진짜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성공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마 저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 변화에서도 산업적으로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게 자살 증가율입니다. 90년대부터 2019년까지인데 OECD 자료인데 우리가 이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OECD 다른 34개국은 자살률이 다 감소합니다.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다 감소하고요. 그걸 또 평균으로 내면 대략 25% 정도 자살률이 감소합니다. 한국은 180%가 증가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가 되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뻗쳐나가는데 사람들은 더 많이 이 사회에서 못 살겠다고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출산율. 지금 이게 60년부터 2020년까지인데요.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떨어지고요. 다른 선진국가들은 2000년대를 지나면서 다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0.7대로 떨어졌습니다. 잠정 통계이긴 한데 근데 인구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1.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깼습니다. 유일하게.
0.7대로 떨어졌고요. 당분간 0.7대로가 유지되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거는 전쟁이 일어난 나라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 성장률도 지금은 괜찮지만 2030년이 되면 일본보다도 떨어집니다. 잠재 성장률. 고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주택가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소득 불평등은 요 앞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 개발도상국가고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불평등이 낮은 나라인데 불과 30년 만에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2025년 전에 미국을 제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앞에 그 놀라운 성공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성공의 이면에 이런 엄청난 사회적 위기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건 이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부르는 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협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몇 가지만 보시면 굉장히 이게 갤럽이랑 헬스웨이가 조사한 건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란 국가보다도 못한 삶의 만족도. OECD가 베터 라이프 인덱스라고 항상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 근데 그 조사는 아닌데 헬스웨이와 그리고 갤럽이 조사한 건데 이건 언제냐면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그때 조사를 했더니 이라크 전쟁 중인 지금 옆에 막 폭탄 떨어지고 사람 죽고 막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라크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보다 높았다는 겁니다.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거는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럴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OECD 이 자료인데 물어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그럴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놀라운 성공을 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것들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 국가보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손 내밀고 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럼 그 성공이 도대체 뭘 얘기하냐는 거죠. 근데 그런 사회에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지금의 구조들이 변하고 더 그것들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직면해야 될 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럼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더 열심히 스펙 쌓고 더 열심히 노력해라?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중소규모에서 처음에 중소기업체 입사하잖아요. 그럼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할 수 있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2004년, 2005년에 100명 중에 3.6명이 중소사업체에 입사했다가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게 2015년, 16년에는 2%로 떨어집니다. 100명 중에 2명만. 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처음에 비정규직이 100명이 들어가면 정규직이 평생 동안 되는 비율입니다. 15.6%에서 지금 2015년 16 최근 자료는 4.9%로 떨어집니다. 100명 중에 5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거는 좀 좀 관대한 개념이죠. 상용직은 1년 이상 계약한 거니까. 임시직으로 들어갔다가 3년 후에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율.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70%, 스페인도 46%인데 한국은 22%입니다. 5명 중에 1명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청년들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 거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건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생존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놨고 그 경쟁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이끈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그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우리가 앉은 이 화려한 지금 성공과 선진국과 물질적 풍요가 말총 하나에 매달려 칼이 말총 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 화려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여기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디지털 기술 변화, 산업화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 변화, 4차 산업이나 새로운 물결이 더 거세하게 파도치면 이 말총에 매달린 칼은 떨어지고 말 거고, 그럼 이 아래 앉아 있는 다모클레스는 결국은 죽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 변화 뭐 이런 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대응하려면 디지털 기술 변화는 필연적으로 소수의 엔지니어들에게 부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분공과 불평등과 사회적 문제에 대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미래가 보입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1962년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할 때부터 이게 사회지출이라는 겁니다. GDP 대비, 그 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지지출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OECD와 뭐 비교하고 뭐 이런 지표입니다. 이거는 지니 개수, 1에 가까우면 가장 불평등하고 0에 가까우면 완벽하게 평등한 게 지니 개수잖아요. 지니 개수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한국은 경제개발 과정 중에서 지니 개수가 올라갔다. 이게 우리나라는 동일한 데이터가 80년 동안 축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합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요거는 같은 자료입니다. 보시면 GDP 대비 사회지출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지니 개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세금 내고 서로 그걸 통해서 서로가 같이 연대해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빈곤을 낮췄어요. 그게 기적이죠. 그게 바로 낙수 효과라는 겁니다. 즉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시켰던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우리의 어쩌면 삶의 DNA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나 기성세대나 저의 연배나 다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성장이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아마 취임사를 보시면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1990년대를 지나면서 이게 지니 개수죠. 이게 꺾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는 낙수 효과가 작동했어요. 성장을 하면 일자리 만들어진 일자리가 예를 들면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시켰죠. 근데 90년대 이후로부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성장하면 불평등과 빈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확대되는 이런 세계로 변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이 낙수 효과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90년대 초기에 그런 사회로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역량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런 역량이 축적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각자 도생했던 거죠. 각자. 나와 내 가족. 그러니까 최대 관심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식의 투자에 대한 문제, 자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최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정책에 대한 문제,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어떻게 평등을 추구할 것인가, 어떻게 불평등을 완화할 것인가,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하거나 중요한 정치적 이슈의 핵심적 아젠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된 적이 2010년 무상급식 6월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면 이걸 보시면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이게 가장 최신의 자료입니다. 이게 로봇 밀도라는 겁니다. 로봇 밀도라는 게 뭐냐면 노동자 10,000명당 자동화 기계, 우리가 얘기하는 AI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디지털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한국입니다. 이
검은색 네모가 일본이고요. 이 회색 네모가 미국이고 독일이고 스웨덴 네덜란드 스웨덴 여기죠.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요 밤색이 중국이에요. 이걸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됐냐면요. 숙련된 노동자들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90년대부터 디지털 기술 변화나 어떤 AI나 소위 기계를 자동화 기계를 사용해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성장의 주요한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자 숙련된 노동자들을 디지털 기계나 자동화 기계를 계속 바꾼다. 그걸로 대체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은 대기업입니다. 주로. 그러면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겠냐는 거예요. 어렵죠. 그게 90년대부터 그렇게 시작되고요. 그게 정경련이 발표한 신경영 전략이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 우리보다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독일은 그런 기질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디지털 기술 변화나 자동화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높이고는 있지만 인간 노동의 숙련 노동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갈지를 정치,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있죠. 한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이게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과 생산성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생산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성 격차가 커지는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는 거죠. 이게 주로 유럽 국가들, OECD 국가들입니다. 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소기업에 가면 살만한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 대기업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이런 성장 방식은 그 부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죠. 근데 여기에 디지털 기술 변화가 더 확대된다?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교실에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머지 이제 2등, 3등 이런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따라잡으려고 많이 노력할 거 아닙니까? 쉽진 않겠지만.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학생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전교 1등이 2명이 됐죠.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전교 1등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나머지 학생들은 전교 1등 하는 걸 포기합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기업의 혁신성과 경쟁에 대한 문제예요. 97년, 90년대부터 개방화를 시작해 97년 IMF 위기를 거치면서 전면적으로 시장을 개방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 노출됩니다. 전교 1등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혁신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이 이걸 반영하는 거죠. 그것이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앞에 얘기했던 청년 문제와 관련돼요. 그래서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시면 이거 보시면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럼 수출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 왜 좋은 일자리가 안 되느냐. 최첨단 기계와 자동화 기계를 쓰게 되면 그것이 국내에서 부품을 조절할 정도로 숙련 노동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그 최첨단 설비에 필요한 최첨단 부품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제조업 수출 우리 100원, 수출을 100원 하게 되면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국내에 분배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은 계속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그 핵심 부품을 국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물론 중위와 정의 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국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이 외국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수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업체 규모에 따른 고용 비율입니다.
25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규모 사업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분이 전체 취업자 중에 몇 퍼센트를 고용하는지 보시면 한국은 이겁니다. 10%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일자리 10%를 위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모든 지표가 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한국의 복지체는 다 정규직 그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 가장 많은 비중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게 하위 20%입니다. 한국은 하위 20%의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 중산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 상황과 연동돼 있죠. 우리가 착각하기를 마치 복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현금 지출이나 공적 복지의 대부분은 중산층에 가고 있습니다. 복지도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 이제 디지털 기술 변화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디지털 기술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인간의 뇌를 대신할 수 있겠느냐. AI가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아마 여기 뭐 생물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계실 텐데 저도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삼위일체에 대해 예를 들면 뇌가 파충류에 대해서 포유류 내에서 인간 뇌를 진화했다 이런 것들을 아마 배우실 수도 있고 뇌는 부위에 따라 다른 기능을 한다. 뭐 여기는 그래서 맛을 느끼고 뭐는 왼쪽 뇌는 뭐하고 오른쪽 뇌는 뭐하고 뭐 정서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보시고. 근데 최근에 나온 과학적 결과는 다 잘못된 정보라는 겁니다. 뇌는 특정한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체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뇌가 독립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AI가 마치 인간을 지금 근시일에 대신할 것 같지만 뇌 과학자들이 밝힌 가장 최근의 연구, 2022년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 지금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MRI가 발전했는데도 뇌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당분간 특이점이 와서 자동화 기계나 AI가 인간의 특이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기는 어렵겠다.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뭘 준비할지에 대한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가 2030년에 이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이번엔 다르다. 과거와 다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다음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면 그럼 디지털 기술 변화가 일자리를 감소시켰느냐? 이게 1970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용률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80년대에 컴퓨터 혁명도 일어나고 2000년대에 버블 뭐 이런 디지털 기술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혁신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고용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아까 이건 2017년에 보여드렸던 그림이고 이거는 언제 때 그림 뉴스냐면 1980년 뉴욕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 이 가방 보세요. 이 가방과 이 로봇가 들고 다니는 가방. 이거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격차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돼서 실립니다.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엔 다르지 않다. 이번엔 다르다. 우리가 많이 접하는 건데 이번엔 다르다. 모르죠. 이번에 다를지. 하지만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반복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이 마치 기술 변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수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1차 산업혁명부터 최근에 3차 산업혁명까지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보면 기술 변화가 어떨 때는 사람 노동력을 대체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고용을 더 확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힘이 뭘까? 어떤 학자들은 기술 내부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이고 어떤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과 공존하는 기술이다.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여러 경제사 학자들이나 뭐 저도 유사한 경우인데 그렇죠?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사회적 힘입니다. 사회적 힘이 기술 변화를 통제할 수 있으면 그 기술 변화는 사람에게 이롭게 작용합니다. 일자리. 그런데 사회적 힘이 기술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때는 항상 기술 변화가 사람들을 내쫓고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또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비교가 1차 산업혁명 그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혹시 기억하시죠? 기계 파괴 운동. 그걸 생각해 보시면 증기기관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승려 노동자들이죠. 장인들이 승려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보시면 50년대, 60년대, 40년대 전쟁,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더 자동화가 진척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사학자들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 힘, 즉 노동조합이나 사회가 자본의 이득을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그들과 균형된 힘을 갖게 되면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이 기간 동안에 그 자본과 대등을 한 자본이 사회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규제하고 균형을 유지했던 그 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80년대부터. 그랬을 때 디지털 기술 변화, 기술 변화는 1차 산업혁명 때처럼 사람들을 대체하고 사람들을 나쁜 일자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연구의 결과는 바로 그것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 변화 자체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그 본질적으로 그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인간을 위나 전체 사회를 위해서 좋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디지털 기술 변화가 뭐고 AI가 뭐고 인공지능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이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역량, 사회적 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걸 OECD에 발표한 건데요. 지난 20년간 30년간 기술 변화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냐를 본 겁니다. 그 고임금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 중간임금 일자리. 아까 처음에 보였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잖아요. 중간임금 일자리 다 나빠지고 아주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가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계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 기술 변화가 뭘로 오는데 어떤 국가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요. 중간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는 줄어들고 다 좋은 일자리로 가는 거죠. 이걸 보시면. 근데 어떤 나라는 좋은 일자리는 별로 안 늘어나고 중간 일자리는 확 줄어들고 나쁜 일자리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럼 결국 뭐냐면 그것이 사회적 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어떻게 그 기술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통제할 것인가.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아마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 한국은 어떨지가 상상이 될 겁니다. 상상이 된다는 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도 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게 결국은 사회적 힘과 관련되는데 이게 글로벌 혁신 지수, 이제 기술 변화에 대한 부분이죠. 이런 거 보시면 이게 다 복지 지출, 교육에 대한 지출, 국가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 이런 것과 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더 치명적인 것은 혁신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요. 미국, 영국, 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있고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 메카입니다. 혹시 근데 똥순찰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푸페트로이드. 샌프란시스코가 최첨단 도시로 하고 디지털 기술의 핵심으로 되니까 온 세계 인재들이 몰려오고 도시에 살게 되는 도시에 사는 비용도 높아졌잖아요. 집값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차에서 자고 공원에서 자고 용변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 곳곳에 용변을 봅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도시 어딜 가나 똥이 있고 오줌이 있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시정부에서 푸드 패트롤, 즉 똥 순찰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수거해 갑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직업이죠. 근데 혁신이 이 나라가 가장 혁신적이지만 보시면 혁신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불평등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한국도 기술개발사에 잘 대응하고 산업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 그거는 저런 불평등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거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샌프란시스코의 똥순찰대라는 겁니다. 반면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는 혁신 수준은 이 국가에 못지않게 높지만 불평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혁신이 소수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의 혁신의 주체가 되는 거죠. 울산교육청의 그 슬로건이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모든 아이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과도 그 아이들에게 나눠지겠죠. 이제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 뭘 얘기하냐면 현물 지출,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 교육에 대한 지출이 공적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기재부가 저는 초중등 교육의 학생들 줄어드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그거를 고등교육으로 보내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양질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인지능력 발달의 여러 가지는 대학 교육보다는 초중등 교육, 그것보다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스웨덴이 실제로 강력한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건 그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질의 보육과 초중등 교육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코로나19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됐지만 IMF가 신자유주의 청병이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냐면 최근의 결론이 계속 불평등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성장을 원한다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을 지금 2010년대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은 성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지만 뭐냐면 재분배 정책, 즉 재정 지출이나 재분배 정책은 불평등을 낮추죠. 근데 그 낮춰진 불평등은 뭐와 관련이냐면 10년 이상의 지속 성장과 관련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MF조차도 국가가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즉 부모의 사회적주의에 따라서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되고 그것이 노동시장 지역 결정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IMF 문헌을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또 하나는 한국이 여태까지 성장했던 수출주도, 대기업이 핵심적 부품을 수입하고 그걸 최첨단 자동화 절비로 조립해가 수출하는 이런 방식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그렇게 됐고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코로나 국면 때 더 그것이 심화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역 결합도라는 겁니다. 이건 각국의 상품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게 2008년 이후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교역량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출보다 내수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미중 갈등이나 보호무역이나 이런 것과 연관지으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중심이나 자동화 중심이나 이렇게 성장했던 방식들 더 이상 지속하지 않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거는 뭐 환경 문제는 또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거의 뭐 기후악당이죠. 기후악당인데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를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 오늘은 그냥 얘기를 하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가지 이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가 6개입니다. 이 의자 6개 주변으로 고양이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고양이가 몇 마리죠? 7마리입니다. 자, 음악이 흐릅니다. 다다다다다다. 음악이 딱 멈추면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앉죠. 몇 마리가 앉을 수 있을까요? 6마리. 그럼 몇 마리가 못 앉죠? 한 마리 못 앉죠. 그럼 제가 이 고양이 7마리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트레이너를 한 명씩 붙입니다. 이게 순발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1년 동안 고구마하고 닭가슴살하고 샐러드만 먹고 하루에 8시간씩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365일도. 그럼 엄청나게 노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흐릅니다. 음악이 멈춥니다. 몇 마리의 고양이가 앉을 수 있을까요? 6마리가 앉습니다. 몇 마리가 못 앉죠? 한 마리가 못 앉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마리는 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쩌면 더 열심히 해라, 더 좋은 스펙을 쌓아라.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토익 600점 맞으면 잘 맞은 거였어요. 부끄럽지 않은 점수였습니다. 지금 600점 맞으면 대학 졸업도 못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졸업 기준이 750점이에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취업하려면 90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토익 900점 맞으면 취업할까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 스펙 쌓아라. 근데 국가가 할 일이 뭘까요? 교육 지원해주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수강권 끊어주고, 바우처 주고. 국가의 역할은 의자를 늘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으면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펼 수 있도록 의자를 늘리는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의자는 늘리지 않고 계속 열심히 노력만 하라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스웨덴 북유럽 갔을 때 그분들에게 당신들에게 국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란 선생님들에게 뭡니까? 국가가. 제가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국가는 내 친구다. 국가는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어깨를 두드려주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가 아니겠지만 저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 변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채로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 그 힘이 우리에 있는지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99.997%가 정말 일자리 없이 처참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부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